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주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곡이 피아니스트 케니 드루가 연주한 73년에 연주했던 빌리 홀리데이가 작곡한 Don't Explain이라는 그 피아노 연주였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68번째 뮤지션은 빌리 홀리데이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빌리 홀리데이 하면은 뭐 이렇게 써있죠. 20세기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보컬리스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1915년생이세요. 보면은 저는 항상 그게 인상적이었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보컬리스트 빌리 홀리데이와 백인 보컬리스트 중에 그 시대를 풍미했던 프랭크 시나트라가 동갑이네. 1915년 동갑이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빌리 홀리데이가 더 윗대 누나 같은데. 근데 10대부터 노래를 시작했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느낌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 빌리 홀리데이에서 한 얘기가 있어서 적어와 봤는데 그녀가 활동하던 시기에 미국의 중요한 팝 가수들은 모두 어떻게든 빌리 홀리데이의 천재성에 영향을 받았다. 레이디 데이. 빌리 홀리데이는 미국 팝 보컬 역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빌리 홀리데이를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의례적인 찬사겠거니 했는데 어느 날 약간 깨달음 같은 게 왔어요. 어느 날 빌리 홀리데이를 듣는데 빌리 홀리데이의 말년의 음악도 그렇고 초기의 음악도 그렇고 그걸 신경 써서 재즈 역사나 이런 거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어느 날 빌리 홀리데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재즈를 들으면서 보컬리스트 중에 누가 제일 좋아하면은 어느 순간까지는 엘라 피츠제랄드가 난 제일 좋아였는데 지금은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난 빌리 홀리데이가 정말 좋아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이 빌리 홀리데이가 와서 확 박힌 적이 있었는데 저만 이런 경험을 한 건 아니더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이 한 말이 있는데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에 담긴 어떤 유의 요소는 듣는 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뜯지 않은 편지 같은 것이고 그럴 만한 때가 되어야 비로소 눈에 띄고 이해가 되는 것이다. 해독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냥 내버려 둬도 저절로 해독이 된다. 제가 한 경험이랑 비슷한 거를 똑같네. 이 재즈의 광팬이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도 했구나. 그래서 빌리 홀리데이는 처음에 들을 때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정말로 안 돼. 쭉 쌓이다가 어느 순간 이분은 진짜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그런 보컬리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나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네. 그 어느 시기에 목소리를 들어도 그러니까 20대 때 목소리를 들어도 이게 44살에 돌아가셨으니까 40대 말년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말년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녹음들을 들으면 많은 평론가들은 이제 맛이 갔다. 소위 시쳇말로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거기에도 2분 만에 뭔가가 이렇게 딱 농축된 뭔가가 있어서 그 매력이 빌리 홀리데이를 듣다 보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번에 또 하게 됐죠. 저도 한 40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빌리 홀리데이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미국 스타일이라서 그런가. 미국인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붙지 않는다고. 오히려 엘라 피츠제랄드나 사라 보니니 뭐 여기는 그냥 착착 오는데 빌리 홀리데이는 정말 안 오더라고. 근데 옛날보다 좀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그 정도로 착착 달라붙지도 않아. 빌리 홀리데이는 뭐 재즈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단하죠. 목소리를 악기 소리로 따지자면 자기 악기 소리에 어떤 사운드를 가진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고 그 독특함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나지. 아직까지 좀 더 들어봐야지 빌리 홀리데이를 제대로 알 수 있겠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먼저 깨달음이 온 거네요. 오케이. 인정. 그리하여 빌리 홀리데이의 54년 56년 녹음, 그러니까 이제 40대가 된 다음에 녹음을 모아서 56년에 발매된 앨범인데요. Lady Sings the Blues라는 앨범이고요. Traveling Light라는 곡입니다. 이 앨범이 1956년에 나왔는데 그 해에 빌리 홀리데이의 자서전이 나와요. 그 자서전 이름도 Lady Sings the Blues예요. 그래서
앨범을 자서전에 맞춰서 같이 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 프로듀서 노먼 그랜츠와 요시기를 함께 이제 같이 이제 마치 매니저처럼 노먼 그랜츠의 레이블을 통해서 클래프 레코드를 통해서 나온 앨범인데 12곡이 담겨 있는데 이제 이 곡은 첫 번째 곡인 레이디 싱스 더 블루스 다음 트래블링 라이트이 이제 이 두 번째 곡인데요. 이 곡은 원래 1942년 그러니까 27살 때 폴 화이트먼 오케스트라와 함께 싱글로 냈던 그래서 27살의 목소리가 담긴 원래 곡인데 14년 후에 56년에 다시 자신의 앨범 속에서 리메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래블링 라이트이 이제 Don't Explain, 뭐 I'm a Fool to Want You 이런 아주 유명한 곡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유명한 그 시그니처 송 중에 하나인데 42년도에 빌리 홀리데이 남자친구가 트러미 영이라고 이 폴 화이트먼 오케스트라의 트럼보니스트였대요. 근데 작곡도 잘했는지 곡을 만들어 놨었고 폴 화이트먼 오케스트라가 캐피탈 레코드에서 녹음을 하는데 빌리 홀리데이가 놀러 왔나 봐요. 남자친구 녹음하는데. 근데 캐피탈 레코드의 대표이기도 하면서 공동 대표이기도 하면서 그 유명한 작곡가 자니 머서가 빌리 홀리데이가 왔네 하고 즉석에서 가사를 써서 빌리 홀리데이한테 녹음을 하자. 그래서 탄생된 곡이 이 곡인데 야 정말 아니 있어요 가끔. 근데 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왜 그러냐면 곡을 받자마자 불렀다는 거 아니야. 그런 녹음했다는 거죠. 거 아니야. 예. 야. 근데 가사도 아주 즉석에서 쓴 것 치고는 그렇고 빌리 홀리데이가 노래도 아주 깔끔하게 해내서 인상적인 버전인데 제가 56년도 버전을 고른 이유는 같이 한번 들어보실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게끔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이 트래블링 라이트란 이 노래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마음을 노래를 한 건데 노래 시작부터 가사가 이래요. 그가 떠나갔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트래블링 라이트야. 그러니까 방황하는 불빛이야. 운이 좋으면 그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나는 방황하는 불빛이야.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이런 가사를 노래하는 데는 빌리 홀리데이 이상이 없다 하는 그런 감성이 느껴지시는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리 홀리데이의 말년의 목소리는 사람들이 너무 안 좋아졌다. 마약도 항상 복용하고 있었고 마약 중독 상태였고 그리고 그녀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많은 남자들한테 상처받고 인종차별 받고 해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의 그 후반기의 목소리가 참 안 좋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딱 어떤 평론가가 쓰는 말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작 빌리 홀리데이는 자신의 말년의 목소리를 되게 좋아했대요. 스스로.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자신의 귀를 믿고 제 노래를 들어주세요. 제발 저의 20년 전 좋은 시절에 대해 아직도 쓰고 있는 저 늙고 지친 칼럼니스트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음악 자체로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노래를 들어달라. 너의 귀를 믿어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평론가들이 쓰기 좋은 20대, 30대 전성기 때 목소리에 비해서 당연히 아주 늙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44살에 돌아가시지만 40대가 됐을 때 많이 쇠락한 목소리지만 그 목소리에는 또 그 목소리만 가질 수 있는 맛이 있고 정작 빌리 홀리데이는 그런 자신의 목소리를 좋아했다. 그런 음악적인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 트래블링 라이트는 빌리 홀리데이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자 하는 분들이 20대, 30대, 40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20대는 처음에 소개했던 42년에 폴 화이트먼 오케스트라와 녹음한 27살의 목소리가 유튜브에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고요. 30대의 목소리는 46년도에 이 노먼 그랜츠의 재즈 앳 더 필하모닉 콘서트에서 부른 버전이 있는데 이 버전이 또 엄청나게 라이브여서 그런지 아주 좋게 들리는 그런 버전이 있고 56년에 나온 이 40대의 버전 이렇게 해서 이 트래블링 라이트는 빌리 홀리데이를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녀의 목소리에 변천사가 담겨있는 그런 곡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곡 가수가 여러 번 자신의 인생에 음악 인생에 있어서 부른 곡이니만큼
수많은 보컬리스트들과 재즈 뮤지션들이 연주곡으로 많이 리메이크를 했는데 한 곡이 딱 떠오르는 이 트래블링 라이트이 있어서 그 곡을 69번째 꼬꼬무로 정해봤는데요. 색소포니스트이자 작편곡가인 지미 주프리가 1958년에 낸 앨범인데요. 앨범 제목도 트래블링 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지미 주프리가 그 당시에 58년도에 지미 주프리 트리오 두 번째 낸 트리오 앨범인데요. 트리오 연주 중에 재즈 역사상 그리고 제가 들어본 재즈 트리오 중에 가장 특이한 트리오 연주를 들을 수 있고 그 트리오 연주로 트래블링 라이트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통 재즈에서 트리오 하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피아노 트리오, 그러니까 피아노, 베이스, 드럼 이 트리오 포맷이 쭉 많은 뮤지션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40년대에는 피아노, 베이스, 드럼 중에 드럼을 빼고 피아노와 베이스, 거기다 기타를 더해서 네킹콜 트리오가 한번 트리오의 변형을 한번 줘봤었고 색소폰 아티스트가 주연이 되는 트리오 연주에서는 피아노를 빼버리고 베이스하고 드럼, 색소폰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57년도 전에 한번 제가 컨텐츠로 만든 적도 있었는데 소니 롤린스의 피아노 없는 트리오 이런 트리오도 있는데 이 앨범에서의 지미 주프리 트리오는 관악기 2개와 기타가 색소폰과 클라리넷을 이 앨범에서 지미 주프리가 연주를 하고 있고요. 밥 브룩마이어라는 뮤지션이 밸브 트롬본을 연주하고 있고 지몰의 기타 이렇게 해서 피아노 트리오의 기본 요소인 피아노, 베이스, 드럼이 없어요. 그냥 관악기 2대와 기타. 그러니까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앨범을 들어보시면 이 곡 트래블링 라이트에서는 클라리넷, 트럼본, 기타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리듬도 멜로디도 이들이 나눠서 절묘하게 연주를 해놓고 있는데 그 악기 간의 교감이 굉장히 세련되고 지적인 연주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들으면 약간 정갈하게 해석한 프리재즈 같은 느낌도 들고 거기다가 이 곡을 듣고 있으면 묘한 스윙감까지 얹어져서 굉장히 훌륭한 연주다 하는 생각이 들고 빌리 홀리데이의 트래블링 라이트과 이들이 해석한 트래블링 라이트를 들으면 같은 곡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또 듣다 보면 트래블링 라이트야 하는 그런 아주 재즈의 어떤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연주라는 생각이 들죠. 김 감독이 링크해줘서 나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근데 정말 이색적인 분위기, 이색적인 사운드야. 아주 그냥 정갈해, 깔끔해. 군더더기 없고 흘리는 거 없고 드럼이나 베이스가 하는 리듬도 없고 피아노라는 어떤 뭔가 리딩하는 그런 악기도 없고 그냥 관악기 2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분위기 이상하네 그러다가 무심코 봤더니 정말로 편성이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리더인 지미 주프리를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뒤늦게 듣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글을 한번 메모를 또 해왔는데 지미 주프리는 보다 자유로운 형태의 즉흥 연주를 예견하고 선보였으며 뮤지션들의 자유로운 인터플레이를 허락하는 재즈의 형태를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앨범에서 들을 수 있듯이 어떤 악기들의 구성이나 즉흥 연주의 방법론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50년대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간 작곡이나 편곡에도 굉장히 능했던 분이고 자신이 색소폰과 클라리넷 이런 목관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뮤지션이었는데요. 이분이 21년생이니까 이분이 20대면 40년대잖아요. 40년대는 당연히 비밥이 초중반 이후로 발전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스윙 시대였죠. 그래서 빅밴드에서 편곡가로 일을 했더라고요. 자신이 연주도 하긴 하지만 작곡하고 편곡을 잘했는지 편곡가로 활동을 했는데 20대에 우디 허먼 앤 히스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했는데 스윙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비밥의 어떤 새로운 물결이 이렇게 시작되는 그 시기에 빅밴드에서 젊은 편곡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지미 주프리가 작곡한 곡을 70번째 꼬꼼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미 주프리가 일했던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의 Four Brothers라는 곡인데요. 1947년 나온 곡인데요. 1947년도에 이 우디 허먼 앤 히스 오케스트라는 그 수많은 선배 빅밴드들보다 젊은
음악을 시도를 하고 있었대요. 스윙 시대가 저물어 가는데 비밥은 태동하고 있었고 막 찰리 파커, 디지 길레스피 이런 친구들이 소규모 편성으로 재즈를 바꿔가려고 할 때 이 빅밴드 음악을 함에 있어서 비밥의 요소를 이렇게 들여오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 차에 나온 곡이 이 47년도에 Four Brothers라는 곡인데 그걸 지미 주프리가 작곡을 했고요. Four Brothers, 그러니까 네 명의 형제들 무슨 소린가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가 컨셉을 잡은 게 기존의 빅밴드 음악과 조금 다른 차별화를 비밥의 요소를 가져오는데 우리에게는 솔로를 잘하는 네 명의 색소포니스트가 있잖아. 그 젊은 네 명의 색소포니스트의 매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비밥스럽게 그들의 솔로가 아주 잘 살아나는 그런 곡을 지미 주프리가 작곡한 게 이 Four Brothers라는 곡이고요. 이 Four Brothers라는 곡이 나오면서 빅밴드 음악인데 굉장히 새로운 아주 트렌디한 음악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히트를 해갖고 Four Brothers 밴드라고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를 부를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47년 12월에 녹음돼서 48년 78회전 싱글로 나온 곡인데요. 우선 이제 네 명의 Four Brothers가 누군지를 한번 소개를 해보면 테너 색소폰 3명에 바리톤 색소폰 1명인데요. 테너 색소폰에 뭐 벌써 이제 유명한 분들 이름이 나옵니다. 주트 심스. 그 당시 22살 주트 심스가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의 Four Brothers 중에 한 명이고요. 허비 스튜어드라는 21살의 테너 색소포니스트가 있었고 그리고 그 유명한 스탄 게츠. 스탄 게츠가 20살 때 이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에서 솔로이스트로 활동을 했는데 20살의 테너 색소포니스트 스탄 게츠를 만날 수가 있고요. 바리톤 색소폰은 서지 샬러프라고 그 당시 24살.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4명의 이 빅밴드 음악을 하는데 4명의 솔로 색소포니스트들을 앞에 내서 프론트로 딱 내세워서 조금 다른 그런 빅밴드 음악을 하고 있었던 전체 모양새 음악을 들으면은 그냥 빅밴드 음악 스윙 시대 음악 같은데 그 4명의 이 솔로 뮤지션들이 테너 색소폰을 솔로를 하고 그들이 이뤄내는 어떤 앙상블 이런 것들이 아주 완벽하고 그냥 듣기에 굉장히 신나고 아주 멋있는 곡이어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들 4명은 이제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를 졸업하고 이제 각자 40년대 말 50년 정도에 되면은 다 솔로 아티스트로 등극을 해서 레스터 형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자기네들의 이제 나름대로 뭐 스탄 게츠, 주트 심스 모두 다 엄청나게 성공하는 뮤지션들로 이들이 그 몇 년 전 40년대 빅밴드에서는 이런 음악을 했었고 비밥이 스며드는 빅밴드가 그냥 쇠락한 게 아니고 이러한 노력들을 했었구나. 그리고 스윙 시대와 비밥 시대가 그냥 칼같이 나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어떤 그런 그 두 음악이 만나는 접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즈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곡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꼬꼬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